그래서 이번에 3월 13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첫 번째는 예금자의 돈은 전부 다 내가 보장을 하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경영진은 해고를 하겠다. 주주들은 정말 미안한데 너는 손에다 봐야 돼. 이게 자본주의의 원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림자를 또 디스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수사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S라는 회사가 망하지는 않고 UBS의 일환이 돼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나는 거를 베팅했던 사람들은 그냥 70% 손실이 나버린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은행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개입을 해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보게 하고 그리고 시스템에는 문제를 안 주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 또 3프로TV에서 찾아낸 꼭 저희가 찾아냈다고 하기 좀 죄송합니다만, 네, 아주 저는 처음 뵙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그런 또 출연자시기도 하죠.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한상희 글로벌 리서치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여의도에 대단한 분들 많다는 걸 저는 또 한상희 팀장님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올 때마다 얘기해 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한상희 의원님과 함께 그러면 지금 현재 역시 그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금 전에도 뭐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은행 쪽 리스크 요거는 이제 그냥 끝난 건가? 요거 한번 좀 먼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SVB가 망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 베어스턴스가 망한 것처럼 리만 파산의 전조인 거냐 아니면 그냥 망하고 끝난 거냐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그게 어느 건지는 정말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 다른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 베어스턴스가 2008년 3월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리만이 2008년 9월 15일에 망했거든요. 네. 베어스턴스 망하고 AIG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리먼 망하고 시티도 문제가 있었는데 리먼만 미국 정부가 안 도와준 거예요. 이번에 SVB 도와줬는데 지금하고 그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미국 대선 한 달 반 전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2008년 11월 초에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때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냐면 오바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은 대통령 할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이긴 공화당이지만 공화당 후보가 누구였냐 맥케인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바마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돈 많이 버는 금융계 사람들을 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습니다. 대선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기존 정부에서 뭘 하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생각하는 거고 정권 재창출해서 공화당의 후보는 당연히 뭔가 하고 싶었겠지만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민주당은 당연히 그걸 도와줄 마음이 없었고 그때 2009년 3월에 미국장이 바닥을 찍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2달이 지나고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 정부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되게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JP 모건이 인수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가를 보시면 베어스턴스 인수가 결정되거나 주식이 많이 올라요. 반등을 합니다. 끝났나 보다. JP 모건이 샀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식으로 아마 리만도 해결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돈을 넣는 방법이 아닌 걸로. 네. 근데 리만은 그때 2008년 9월에 우리나라 산업은행하고 인수협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뭐냐면 미국에서 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걸 원래 그랬으면 지금처럼 뭐 정부가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리먼이 망하고 리먼 같은 큰 회사가 막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리만에도 맡기고 리만도 우리한테 돈을 맡기고 서로 자산도 사주고 뭐 보증도 해주고 이러는데 은행들끼리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너무나 믿었던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그게 한 방에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리만 관련 자산은 되게 우량한 자산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체대조표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산이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미국 연방 무슨 정리공사 같은 데서 그 자산을 사주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는데 이번은 잘 보시면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요. 네.
그 바이든이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을 할 수가 물론 나이가 많아서 못한지 이런 건 다 빼고 법적으로는 내년에 재선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를 망하게 해서 경기 침체 가면 재선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좀 유명한 말이 리세션이 현직자의 죽음의 키스라는 정말 유명한 미국의 정치 격언 비슷한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월 13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얘기한 그 성명서가 있습니다. 되게 네. 빠르게 나왔는데요.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금자의 돈은 전부 다 내가 보장을 하겠다. 그것도 그냥 오랫동안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예금자겠죠. 돈이 필요하면 당장 뽑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식 성명서가 백악관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경영진은 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주들은 정말 미안한데 너는 손에다 봐야 돼. 이게 자본주의의 원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전임자를 또 디스를 하죠. 그러니까 전임자가 도드 프랭크법 같은 걸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서 나는 규제 강화를 위한 의회랑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수사로 다 되어 있어요. 한 번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문제가 되는 은행들을 망하게 할 가능성은 없고요. 대신에 명백한 사실 이번에 CS 사건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주주들한테는 확실하게 피해를 주겠다는 게 명확하죠. 예를 들어 CS가 17일에 이제 좀 빠졌고 16일에 네. 잠깐 올랐고 15일에 다시 빠졌다 올랐다 내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돈 넣어줄 것 같으니까 매매를 한 거예요. 거래량도 엄청 터졌거든요. 근데 주말에 어떻게 얘를 합병을 시켰냐면 0.7달러에 합병을 0.76인가에 합병을 시키는데 주당? 네. 금요일 종가에 마이너스 60 몇 %에서 합병을 시켜요. 그러니까 CS라는 회사가 망하지는 않고 UBS의 일환이 돼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나는 거를 베팅했던 사람들은 그냥 70% 손실이 나버린 거죠. 앉아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주가 손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다 손해를 보게 하겠다. 그러니까 SVB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했냐면은 얘한테 구제금을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로 지금 예금보험에 인수를 해버린 다음에 주주들은 다 작사를 내고 이렇게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네.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어떤 은행이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개입을 해서 주주들한테 손해를 보게 하고 그리고 시스템에는 문제를 안 주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제가 기억이 좀 제가 원래 없었겠지 안 나는 게 아니고 그 금융위기 2008년에 네. 그 망한 게 리먼하고 딴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워싱턴 뮤추얼도 파산했다는 그건 뭐 그냥 그 다음이고 네. 냉정하게 시장에 큰 문제를 줬던 건 리먼밖에 없어요. 큰 회사는. 그게 금융위기? 왜냐하면 그때는 네. 이 부동산 관련된 2차 파생 상품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네. CDO나 네, 네, CDS 네, 이런 네, 거를 네. 막 서로 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빅숏 영화를 보시면 그 배우 이름이 이제 기억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가서 계약을 직접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이 없으니까 각 증권사, 그러니까 투자은행들 찾아다니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너희들이 나 돈 줘야 돼 이런 식의 계약을 막 맺고 네. 투자은행들에서는 야 이거 내가 무조건 먹는 거지 하고 다 계약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을 막 서로 사고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으니까 나 손실 보면 안 되니까 또 누구랑 그 크레딧 디폴트 수합 같은 걸 맺어놨게 막 서로 이렇게 막 맺어놨는데 하나가 딱 없어지니까 그 리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줘야 되는 그런 자산들이 없어지는 순간 신뢰가 다 무너지죠. 사실 저 CS 합병도 왜 이렇게 빨리 결정된 것 같냐면 네. 15, 16일에 어떤 미국의 유럽의 기사가 있었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란 얘기가 나오니까 유럽에 있는 다른 은행들이나 미국의 은행들이 크레딧 스위스랑 거래를 끊기 시작한다. 이런 뉴스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래를 끊는다는 얘기는 크레딧 스위스가 관련된 자산은 전부 다 정크라고 생각하고 안 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냅두면 그럼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되면 크레딧 스위스 자산이 있던 어떤 은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BNP 파리바도 막 몇십 프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를 막으려고 급하게 이렇게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네.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스위스 이 중앙은행이나 스위스 금융당국이 CS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방법이나 보증하는 방법으로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거기서 막 며칠 동안 매매가 있었던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주에게 확실한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미국 달러하고 무제한 수합이 걸려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은. 네. 근데
저도 이걸 저는 정확히는 뭐 알 수 없는 누구의 전 이건 들은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 달러를 바꾸려면 반드시 그래도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제한 수합이 걸려있다고 해서 당장 뭐 마이너스 통장도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바꿔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이건 여기서부터 완전 너무 나간 얘기기도 하고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냥 제 그냥 생각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백악관 성명의 내용을 스위스도 따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를 들어 코코본드도 뭐 말 많잖아요. 그 CS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대신에 우리 세금 안 쓸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CS 사건에서도 그 스위스에 돈이 들어간 거는 60억 스위스 프랑밖에 안 돼요. 사실은 보증을 1000억 스위스 프랑을 해준 거지 돈을 넣은 거는 60억 스위스 프랑이거든요. 그러면 뭐 7조 몇천 정도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스위스 규모가 크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국민들의 세금을 쓰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굳이 과거의 사례랑 비교를 하면 LTCM 파산이 훨씬 더 가까운 사례가 아닐까. LTCM이 파산했을 때 그때 이제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연준 의장이었는데 네. 처음엔 LTCM 파산하고도 주식이 잘 안 빠져요. 롱텀 캐피탈인가 그거요? 네, 거기가 거기 이제 펀드긴 했었지만 네네. 파산하고 주식이 한 7, 8일 영업일 동안 잘 안 빠지고 버티다가 뭔가 있을 줄 알고 앨런 그린스펀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며칠 동안 급락을 했다가 이제 그때 이제 좀 개입을 하고 뭐 해주니까 주식이 그리고 나서 1년 반 동안 나스닥이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끝나고 미친 듯이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 증권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 생각에는 베어스턴스로 보기보다는 그래도 LTCM이 그나마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굳이 비교해보자면 과거의 사례에서는 아마 그 롱텀 때 그때가 더 비슷한 것 같다. 그게 그나마 더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걸 베어스턴스로 보는 분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망할 뻔한 거를 정부가 살려줬는데 다음에 또 누가 하면 저번처럼 안 살려주면 어떡하냐. 이게 가장 강력한 논리고 저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유일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 6개월 있다가 지금 또 하필 또 같은 3월이란 말이에요. 베어스턴스가 그때 3월 10 며칠이에요. 제 기억에. 네. 정확하게 6개월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이제 9월인데 9월에 내년 11월에 대선을 앞둔 미국의 민주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망하게 할 수 있을까는 퀘스천이 있고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저는 이제 SVB 은행 그 다루는 걸 보면서 한 두 가지가 좀 생각나는데 하나는 이게 예금이 한 90% 이상이 이제 무보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에서 이제 25만 달러 이상이면 이제 보증을 해주는데 네. 무보증이었다라는 거는 이게 다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이었다는 거죠. 네. 금액이 컸다. 네. 네. 그리고 뭐 기업들이었거나. 그래서 약간 이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나 VC나 뭐 스타트업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과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돈이 일단 많아. 그러니까 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이거를 사실 이제 보호를 해준 거.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하나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번에 은행 이 SBB도 그렇고 퍼스트 퍼블릭도 결국은 신뢰 문제가 흔들리긴 했지만 근본 원인은 이 테크 쪽에서 또는 스타트업 쪽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 그러니까 작년에 나스닥 시장이 안 좋고 네. 예를 들면 뭐 성장주들 주가가 갑자기 빠지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비상장이나 그 스타트업들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이 예금을 급하게 찾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라 저는 이게 금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이거는 그냥 퍼스트 리퍼블릭도 그렇고 그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그냥 그 만났던 고객들의 문제지 은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문제는 스타트업이나 VC나 이런 쪽들이 지난 4, 5년 동안에 엄청 호황을 보였었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제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징후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네, 그래서 저는 뱅킹의 크라이시스는 아니다. 이거를 뭐 베어스턴스랑 뭐 하고 이제 이런 거는 아니고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이제 2000년, 2001년에 그 테크 버블 때랑 오히려 이제 비교를 하면 어떨까. 물론 이제 그때랑도 지금이라도 엄청 많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너무 막 은행의 위기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건
예를 들어 돈 많은 무슨 VC든 뭐 벤처든 뭐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돈을 넣어놨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은행에서 뭘 못해줘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렇진 않나요? 근데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같은 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국제 투자했잖아요. 네. 금리 얼마 안 되는 국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이제 업을 하다가 이제 가치 평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 안 되니까 이제 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줄 돈이 없으니까 막 그 이제 갖고 있던 네네. 자산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파는 과정에서 손실을 엄청 내면서 이제 팔 수밖에 없었던 이사님은 거죠. 오히려 그거는 기업들의 문제가 이런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 거지 금융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올해 좀 쉬셨죠? 저 뭐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재밌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이제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자면 베어스턴스나 이쪽은 아니고 그 롱텀 때 네. 그때랑 아마 좀 비슷한 것 같다 말씀 좀 주셨고요. 지금 가상화폐 쪽에서도 비트코인은 꽤 지금 오르고 금도 좀 오르고 그리고 또 나머지 가상화폐는 또 떨어지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 오르면 나머지 가상화폐들도 같이 가는 흐름이 있는데 네. 약간 좀 차별화되면서 비트코인만 좀 갔던 현상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제 이걸 금융위기까지 안 보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우리 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가 문제를 촉발한 거는 서부의 VC인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내주게 되면 금융위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돈을 뺄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금융위기로 전이될까봐 막은 거고. 암호화폐의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거래소로 거래를 하긴 하는데 네. 얘는 내가 명확히 갖고 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거래소에서 거래를 안 하고 지갑에 갖고 있으면 금융이 망하든 뭐하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죠. 네. 무조건 그 암호화폐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건 인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JP 모건이 비트코인이라고 치고 뭐 SVB가 무슨 알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알트코인이 안 됐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메이저가 되는 메이저. 코인을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원래는 2008년 리만이 망했을 때나 요번에 코로나 때나 정말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자산 가치가 빠집니다. 뭐든 금도 네. 빠지고요. 채권 금리도 막 떠요. 오로지 달러 지수만 잘 알겠죠. 버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흐름으로만 보면은 어쨌든 은행이 망했고 CS라는 은행도 사실상 망한 거고 네. 그런 일이 벌어져서 되게 무섭다라고 느끼면 그냥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곳 중에서 뭐가 안전할까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돈이 바뀌고는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시장이 이번은 리만 사태 정도는 아니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왜냐하면 그게 모든 사람의 결정을 결국 숫자로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CS가 그냥 망했다. 네. 그랬으면은 좀 모양이 달랐을 텐데 되게 급하게 이걸 하면서 그거는 막아준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한 게 달러가 약하더라고요. 원래 달러 되게 강해야 되는데 네, 그게- 다른 대안이 되게 네. 강합니다. 그게 이전 위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뭐 우리가 이제 경기 혹은 경제를 판단하는 주요 몇몇 있잖아요. 뭐 달러라든지 네. 금 그다음에 유가? 유가는 지금 어떻게? 유가는 빠졌죠. 왜냐하면 유가는 거기는 빠지고 경기 있어요. 침체의 우려가 크다고 보는 거라. 그러니까 금이 오르고 유가가 빠진 거거든요. 원래는 보통 금 가격 유가가 같이 갈 때도 있어요. 달러 약세면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달러 약세는 일단은 금이 올라 달러 약세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가는 빠졌고 금은 2,000불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금리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보통 이제 그 인플레이션 시대는 제일 좋은 게 역시 원자재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그 상황도 또 아닌 모양이군요.
유가가 지금 어제 올라서 WTI 69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도 낮죠 지금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네. 훨씬 큰 것 같아요. 현재 유가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유가가 그렇습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예. 그 물가는 혹시 올해 어떻게 갈 걸 그 경로를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물가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요 부동산 기업 지표가 말하는 물가 경로라는 자료를 하나 냈는데 네. 요거는 제가 그냥 요 그림만 요걸 가지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손가락이 아주 빠르시군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죄송합니다. DR 호튼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건설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만드는 가장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신규 수주, 잔고, 판매 단가, 그다음에 판매량 데이터를 줘요. 네. 그 데이터를 YOY 증가율을 한번 그려서 물가랑 주거비랑 붙여보시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입니다. 주거 물가 변화율이 빨간색이고요. 잔고 증감률 2년 선행한 게 검정색이거든요. 급락하네요. 정말 똑같습니다. 주거비하고 수주도 똑같고요. 신기하다. 2년 선행하면 주거비하고 수주하고도 그리고 주거비하고 판매 증감률도 2년 선행하고요. 주거비하고 판매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는 1년 선행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번에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주거비 증가율은 내년쯤 되면은 거의 0%까지 떨어지겠더라고요. 이 관계가 맞다면 물론 틀리면 할 수 없지만 근데 주거비의 비중이 34% 정도 돼요. 그리고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비주거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에 MOM으로 0.1%까지 빠졌더라고요. 이게 0.2%로 왜냐하면 0.2%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연간으로 2.4%니까 그 정도 가정하는 거는 뭐 무리하지 않죠. 2% 목표니까. 네. 그렇게 하면 물가 상승률이 대략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3% 초중반까지는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이 되면 2% 미만으로 가는 거죠. 내년에 2% 미만. 내년 말이 되면.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가 상승률의 지표를 한번 다 뜯어서 보면은 모든 게 다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편인데 주거비는 지난달에 또 네. 고점을 경신했어요. 8.1로. 그리고 3월 물가는 4월 10 며칠에 나올 텐데 4월, 그러니까 3월 물가, 주거비 물가가 MOM으로 지난달에 0.8였거든요. 이번에 0.6이 나오면 주거비 물가 YOY가 또 올라가요. 0.5가 돼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높다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주거비 물가의 궤적이 만약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디아로튼의 지표랑 2년을 시차를 두고 동행한다고 하면 주거비 물가 하락이 되게 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FOMC 의원,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연준 위원들이 모를 리가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저희보다 훨씬 똑똑하고 데이터도 많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한 얘기는 다 알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금 당장 FOMC에서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4월에도 주거비가 떨어지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네. 근데 내년에 이렇게 되는 거는 되게 가능성이 뻔하죠. 높잖아요. 그러면 내년쯤 돼서 금리를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유도리라고 할까요? 유연성이 확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점도표를 안 낮추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면 6월 되면 낮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녹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런 식의 물가 궤적을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면은 네. 이번에 그냥 뭐 25 올리고 점도표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기대하는 이런 그림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쪽 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주거비만 잡히면 되는데 주거비 데이터를 2년 선행하는 이게 그 주택 ETF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일 큰 주택 건설 회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디아로튼이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전 그려보고 되게 신기할 정도로 2년 후행하길래 이거는 나만 아는 건 아닐 것 같다. 연준 사람들 알지 않을까? 좀 이런 모를 생각을 수 합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연준에 좀 보내드릴게요. 절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아니, 절대 모를 리 그러면 없습니다. 네. 혹시 위원님은 이번에는 25bp가 매우 유력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0.0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거 제 경험상 저도 네. 이제 올해 20년째 이걸 보고 있는데 경험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 보통 나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여태까지는 금리를 낮출 때가 위기의 시작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금리 오를 때 주식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금리 인상만 중단해도 오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금리를 이번에 원래 그 점도표대로 하면 무조건 25를 올리는 게 정상이고 물가도 되게 높고 실업률이 낮으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금리를 올려야 맞아요.
근데 연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 올린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심각한 똑똑한 문제가 사람들이 있는 거라는 금리를 거죠. 못 올릴 정도면 이거 무슨 큰일 났나 보다. 금융의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시장이 문제가 해석할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파월 의장이든 연준 위원들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25bp 이번엔 올리고 네. 다음에 뭐 지켜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제 네네네. 바로 새벽이라도 틀릴 수 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체로 좋지 않은 결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높더라.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각으로 몇 시에 나오죠? 그 FOMC 결과가? 보통 새벽에 새벽 나오죠. 새벽에? 3시, 2시, 3시. 네. 야, 또 오늘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상희 의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